네, 반갑습니다. 클리드 에듀 남산교육이사입니다. 오늘 교과별 교재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고요. 첫 번째, 탐구 과목입니다. 탐구 과목은 기본적으로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암기 과목으로 통했었죠.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것을 암기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와 과학 과목은요, 정보 처리 과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주어져 있는 정보를 잘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활용이 시험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제는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행평가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습득이다. 이해를 한다는 건 그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고, 정보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의 원인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선후차성의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정보를 이해해서 습득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모든 과정에서 교과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교과서가 필수인 이유는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건 빼고 우선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어쨌든 탐구활동 교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배경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정보면 뭐든 좋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뭐 5세에서 6세에서는 첫 발견 시리즈도 좋고요. 정말 유명한 책이죠. Y 책도 좋고요. 살아남기 시리즈도 좋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배경 지식이 노출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미디어든 책이든 많이 제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중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내신이 시작이 되죠. 내신은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로 합쳐져서 점수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이제 기본이라고, 교과서는 이번에 설명 안 하고 다음 페이지 설명 드릴 거니까 교과서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면 자습서와 문제집이 있거든요. 일단 자습서는 교과서 정리 교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교과서 출판사에 교과서 자습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은 말 그대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과서와 자습서는 시험과 수행평가를 모두 준비하는 거고, 문제집은 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풀어보는 거죠. 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내용을 보면 교과서와 자습서를 같은 위치에 놔두었죠.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교과서는 기본 교재가 돼야 되지만 그에 반해서 사실은 사회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시험에 다다랐을 때 정말로 시험을 준비한 시험 공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시험 공부의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과서 대신에 자습서로 개념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교과서 대신에 자습서를 한다면 여기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단권화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단권화 작업은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압축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용 정리를 다시, 나만의 내용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신 수능 기출 문제집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방금 앞에서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교과서는 이와 같은 줄글로 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고요. 이것의 배경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으로 할 만한 활동, 이제 수행평가 형식의 활동들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토론할 것들, 알아볼 것들, 이런 이제 활동들이 많이 내포되어져 있죠. 일단은 이 줄글이라는 것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줄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줄글은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다 있다.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다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자, 줄글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읽어서 밑줄을 그어서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습득을 하기에 가장 기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느냐? 선후차성의 관계, 인과관계, 그 다음에 세부적인 포함관계도 있겠네요. 포함관계,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비주얼라이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했던 게 바로 생각나 였죠.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정보는 대통령제에 대한 정보들입니다. 자, 1단계로 뭐 했죠? 네, 여기에 주어져 있는 정보 중에 명사나 명사구를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술어와 수식어를 명사화하고 그것에 중간 제목을 붙여서 구조화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들을 중간 제목을 붙여서 비주얼라이징 하는 거를 범주화라고 했습니다. 묶어주는 거죠. 이 범주화를 통해서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간 제목은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중간 제목을 내가 정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라고 하는 이 정보는 대통령제의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제의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의미이다. 이것은 대통령제의 의미이다.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하는 정보는 대통령제에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대통령의 지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중간 제목을 붙이는 연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간 제목들은, 특히 중간 제목들 같은 경우는 구성상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단어학습도 함께 이루어지겠죠. 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 마지막으로 구조하죠. 범주와 구조화가 이제 동시에 일어납니다. 바로 생각나는 범주화와 구조화가 함께 딱 나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제는 그 의미는 이러한 것들, 대통령의 지위, 국민이 선출하는 선출 권력,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자습서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렇다는 것은 바로 생각나로 범주와 구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서를 나의 자습서 형태로 바꾼다? 이런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이런 자습서뿐만 아니라 참고서,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즉, 교육의 보조 수단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좀 저해하는 요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이거는 방해일 수도 있습니다. 학습 방해. 왜냐? 주어져 있는 정보를 내가 처리함으로써, 처리한다는 것은 범주와 구조를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스스로 주어져 있는 정보를 처리하면은 내가 정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관계 파악을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나에게 설명하듯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메타인지도 올라갑니다. 이걸 통해서 당연히 이제 시험 대비도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설명하는 능력도, 또는 이제 나만의 의견을 피력할 때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 것을 만드는 행위는 누군가가 이쁘게 깔끔하게 잘 정리해 놓은 것을 그저 읽는 것보다는 다소 줄글로 되어 있고 정보량이 많아 보인다 하더라도 교과서로 직접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공부는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걸로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내가 했다고 착각을 하게 돼요.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정보 처리가 중요한 과목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이렇게 정보를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수학 공부를 하는 순서라고, 이상적인 수학 공부 순서라고 저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본 개념, 그 다음에 확장적 개념, 심화 개념,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해석과 풀이, 이렇게 총 4단계로 해놨는데요. 자, 기본 개념을 익힐 때는 그런 개념이 나오게 된 태생적인 개념이 이렇게 제시된 태생적인 이유 같은 것들을 함께 이해해야 큰 도움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내 것을 만들기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태생적 이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수학이란 과목을 한번 살펴보죠. 수학은 이제 발견의 학문이라고도 합니다. 이미 세상에 있던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미 기호가 발달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익혔던 개념들도 있고, 누군가가 제시한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자가 만들어서 제시한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수학은 이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수학적 개념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는 누군가가 제시한 수학적 개념이 있다면 그거는 왜 제시되었는지와 같은 역사적 이해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개념 같은 경우는 그 역사적 배경과 내용들을, 개념을 이해했다면 이것들을 체득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됩니다.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익혀야 됩니다. 몸으로. 구구단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실제로 잘 써먹으려면 외워야 되죠. 그런 행위들이 기본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자, 확장 개념은 이제 계통적 이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수학의 대부분의 개념들은 모두 계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순서, 어떤 개념이 발달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또 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앞의 개념과 뒤의 개념, 연결되는 개념들을 맥락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이 차곡차곡 쌓여가게끔 해야 돼요, 수학은. 자,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이 남아있는데 3번과 4번은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심화 개념은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의미합니다.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교과 수학 같은 경우, 여기 밑에 좀 써볼게요. 교과 수학은 그래도 핵심적인 거는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의 목표가 있습니다.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냐면 절대적 개념으로.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보는 수학의 개념은요, 절대성이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거라고 하자라고 이미 약속이 되어진 것들이죠. 그것들을 익히고 활용하는 것이 교과 수학의 핵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이 해당된 문제를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듯이 전체적인 흐름, 이 문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의 순서라던가 숨어있는 조건들도 파악하고, 문제 푸는 과정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어떤 게 가장 리즈너블한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정도의 판단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 푸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반성하고, 반성한 결과를 다시 개념으로 쌓아두고, 이게 반복이 돼서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즉 시험이 아니라 공부를 할 때부터 자꾸 수학은 많이 맞아야 돼 라고 생각들 하는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맞은 문제보다 틀린 문제에서 배울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반성 지점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을 쌓아야 돼요. 쌓아 나가야 됩니다. 틀린 건 틀린 거고, 왜 틀렸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답은 이거야, 뭐 원래 발음 풀이는 이거야, 이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오류를 겪었는지 반성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풀 수 있는지, 이것을 개념적으로 내가 쌓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거는 이 능력이 얼만큼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반성을 통해서 얻는 심화 개념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의 수학 실력의 차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보는 거는 중학교 3학년 1단원, 3학년 1학기 1단원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제곱근은 이제 무리수의 첫 발견이에요. 무리수. 그러면 이제 좀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했냐면 평면도형에서 도형의 면적과 길이 간의 관계에서 하는 이제 이런 게 있네 라고 발견이 됐어요. 어떤 것이 발견이 됐고,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 발견된 것의 특징이 기존 유리수로 설명이 안 돼요. 표현이 안 됩니다. 설명보다는 표현이 맞겠죠. 설명은 되는데 기존 유리수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뒤로 또 역사적인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비밀로 했는데 누군가가 세상에 알려서 뭐 문제가 되고 뭐 이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내용과 이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수행평가 또는 지필고사에 실제로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적 관계들 안에서도 개념을 익히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게 되고, 더 크게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겠죠.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해보죠. 그랬을 때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쌍대관계인 정사각형을 하나 더 작게 만들어 봅니다. 그러면은 이 빗금친 부분의 정사각형의 면적은 2가 돼요. 근데 한 변의 길이는 표현을 해볼 방법이 없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더라는 거죠. 아하, 그럼 제곱해서 2가 되는 L은 대체 얼마야? 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산 방법으로는 이 수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어서 이제 새로운 연산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2보다 작은 수, 2보다 큰 수가 있으면 이 두 네모 사이에 이 네모에 들어갈 수들을 좁히면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1.41의 제곱 2, 1.42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라고 할까요? 주어져 있는 이 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1.415보다는 작고 1.414보다는 크니까 이 값은 1.414 되더라. 그런데 기존의 유리수라면 유리수는 소수점 아래가 무한히 가더라도 반복되죠.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반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연구하는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이. 자, 그렇다면 처음에 무리수가 발견되는 과정부터 연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가야 태생적으로 무리수가 어떻게 발견이 됐고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 또한 수행평가 또는 학교 시험에도 이러한 내용 자체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이제 생각을 해보죠. 생각이란 걸 해보면 이 다음에 이제 또 뭘 배울까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곱근만 있을까? 그럼 다른 무리수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배경까지 포함한 역사적 사실들을 개념에 함께 녹여내는 것이 보다 큰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걸 궁금해해야 돼요. 왜를 궁금해해야 돼요. 왜? why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why.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수학에 이거 두 개의 질문만 가지고도 개념 정리가 돼요. 왜 이렇게 했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지? 이건 이제 약속이고요. 이제 이건 과정이에요. 약속은 결과죠. 이걸 이거라고 하자. 그래서 수학의 개념을 익힐 때 그 과정과 결과를 함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제 유리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유리수는 rational number예요. 근데 이 ratio라는 게 비율이라는 뜻으로, 즉 비의 수, 분수죠. 비의 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한문으로 음역되면서 다른 뜻인, 이 단어의 다른 뜻인 합리적이다 라는 뜻으로 음역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합리성이 있다, 이치가 맞다, 그래서 유리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유리수라는 음역은 원래 서양에서 쓰던 유리수의 원래의 표현과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음역이 좀 잘못됐네? 이런 이제 음역의 역사까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수학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리수를, 그러면 유리수를 합리적인 수면 무리수는 비합리적인 수인가, 합리성이 없는 수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음역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음역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음역이 되어져 있는 수학사적인 간단한 접근들도 이해를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마찬가지로 흥미를 더 주기도 합니다. 또한 이걸 이제 한편의 마크라고도 하는데, 내가 장기 기억으로 어떤 정보를 넘길 때는 그것에 대한 이러한 마크들이 붙어서 함께 저장이 될 때 훨씬 더 많은 이해가 되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학습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자, 선후의 관계입니다. 방금 이제 수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수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마저 해보죠. 우리 학생들이 자연수와 분수를 배우다가 정수, 유리수로 그 수가 처음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 확장된 게 방금 봤던 제곱근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소수 방향이 두 개로 생기고, 그 다음에 2차 무리수 그냥 쓸게요. 지수와 로그. 이게 2차 무리수입니다. 이게 과정을 좀 살펴보면 초등학교 때, 중1 때,
중3 때, 뭐 중1과 중2 때 그 특징을 보게 되니까요. 복소수는 고1 때, 지수와 로그는 고2 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쥐수와 로그의 성질과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복소수적인 이해와 무리수의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이 함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수가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 그 배경까지 이해하면서 이렇게 개념을 쌓아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종적으로 하나하나의 이해를 할 때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기 때문에 배울 때부터 똑바로, 처음부터 똑바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단절됩니다. 이건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 이제 이런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개념은 짧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문제로 가자, 빨리 문제 풀이로 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개념에서 더 많이 깊이 있는 고민도 하고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락적으로 수가 어떻게 확장이 되고 발달이 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새로운 수들을 만날 때 그 수의 특징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뭐 실제 예를 들어서 이걸 그냥 개념만으로 살펴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자연수 분수는 크기를 나타내거나 수량을 세는 수나 또 나누는 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와 유리수에서부터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깁니다. 처음으로 방향성, 1차원 벡터라고도 하는 방향성을 지닌 수가 처음 이제 제시가 됩니다. 대표되는 거는 어느 온도를 0이라고 했을 때 0도보다 아래를 영하, 0도보다 높은 온도를 영상, 이렇게 앞에 부호가 있는 수가 처음으로 제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숫자에 부호를 넣는 것만으로도 서양의 수학사에서는 근 300년이 걸렸습니다. 인정하는 데까지. 그걸 어떻게 학생들이 5분 10분 만에 정수와 유리수는 방향이 있는 수로 기준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한다고 이해가 받아들여지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개념을 똑바로 정확하게 배경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맥락적 이해, 선후차성의 관계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무리수 방금 설명드렸고, 복소수는 굳이 설명하자면 이제 수 하나에 2차원 벡터 두 가지 방향성을 갖는 수가 처음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달에도 갔고 삼성전자도 있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수와 로그 마찬가지고요. 그 쓰임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확장돼서 다음 지식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수학은 이런 과목입니다. 하기 때문에 선후의 관계,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높은 관점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한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 과정을 가면 문제를 파악한다. 뭐 분석이라고 하다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설계합니다. 어떻게 풀 건지 설계하고 설계도로 풀이를 하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풀이 3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파악해야 될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문제라고 하면은 좀 겹치니까 질문이라고 하죠. 진짜 묻는 건 뭐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줬지? 그러면 이걸 파악한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떻게 풀 건지를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풀 건지를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풀이는 그냥 작성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과정이죠. 근데 학생들이 자꾸 수학을 여기에서 어떤 걸 찾으려고 합니다. 반성 지점을 여기서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반성할 건 없어요. 그냥 구조하자면 뭐 글씨를 잘 쓰자, 오해하지 않도록 숫자 1과 7을 오해하게 쓰지 않게 하자 라던가 뭐 계산을 잘하자, 이런 반성 지점밖에 보통 안 나와요. 암산보다는 암산하지 말고 뭐 작성하자, 뭐 이런 거죠. 과정을 쓰자. 그래서 백날 하는 얘기가
식을 써라, 뭐 과정을 써라 라고 하는데, 정말 훨씬 더 중요한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연습.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반성 지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것의 반성 지점을 반드시 기록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문제를 파악하는 눈이 높아져요. 위에서 내려다본다. 높은 관점이라고 했는데, 내가 시점을 더 높게 볼수록 문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더 잘 파악할 수가 있어요. 등이 가까이 있으면 요만큼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높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문제를 풀고 반성하면서 반성한 결과를 기록하고 작성해야 된다. 자, 여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응용 문제 해석과 풀이를 위해서 일단 교재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응용 문제에서 살펴봐야 될 게 이런 관계들을 파악하고 숨어있는 조건이나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의 깊이 있는 해석, 분석이 필요한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냐면 고1부터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교과서예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다른 풀이법을 알아보거나 문제에서 반성 지점을 찾아서 내가 기록을 남기고 할 만한 내용들이 고1부터 대부분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관계를 파악하고 접근,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단순하고 1차원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고1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근계수 관계, 또는 이것과 연결해서 또 연결돼서 그러면은 인수분해에서 인수분해 결과와 방정식의 근관계. 그러면은 인수분해 방정식 근의 관계와 2차 함수의 x절편 관계, 이렇게 관계들이 연결되고 어떤 파악들이 가능한데, 이게 과거에 중3 내용에도 있었고 중학교 내용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관계를 파악하고 이거를 분석하고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고 하는 것이, 그런데 현재 교과서에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두 사라졌어요. 중3 전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 수학은 모두 지금 삭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교육과정에서 삭제했어요.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이런 게 앞으로도 안 나와야 되는데, 고1부터 고3까지는 이게 또 가장 중요해요. 이런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능까지, 내신에서부터 수능까지 하기 때문에 응용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반성하고 다시 심화 개념들을 쌓아가는 훈련들은 고등학교 1학년 돼서 막 한다고 해보자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초등 저학년 때는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자, 교과서는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교과서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가장 중요한 교재고, 초등학교 때는 배경지식 활동 교재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습니다. 이런 책들에 붙어있는 이름이 뭐가 있냐면 창의사고력이라고도 붙어있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문장제 문제, 문제 해결력, 이런 이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시중에. 그리고 이런 책들의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는 최상위 교재들도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책인데, 사실은 가장 꼭대기에 있는 책은 경시 대비 교재죠. 근데 원체 경시 대비 교재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잘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경시가 중요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시 대회를 경시하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경시 대회를 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좀 오해한 또 이제 이 설명하니까 또 그럼 경시대회 나가야 돼? 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이런 교재의 특징은 뭐냐? 바로 경험이다. 못 풀고 틀려도 좋습니다. 다만 생각하는 경험들을 해봐야 돼요. 아까와 같이 관계들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쌓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생각을 막 펼치기도 하고 다시 수렴하기도 하고 다시 모으기도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해볼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러기에 이제 가장 좋은 교재는 경시다 뭐 이런 얘기죠. 경시 교재가 아니더라도 시중에 이제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 시중에 이런 교재들을 통해서라도 해보면 좋고 가능하면 뭐 경시 교재는 한번 해보는 게 추천 교재입니다. 자, 중학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습서가 이제 교과서랑 같은 위치에 놓였는데 개념을 익히는 데 있어서 교과서 가장 좋죠. 그런데 자습서와 비교하면서 내가 정리한 개념 중에 놓친 게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개념들도 바로 생각나로 정리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본 개념하고 응용 개념들, 그러니까 성질이라던가 뭐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까지는 책에 많이 나와 있지만 내가 응용 문제를 풀고 그것에서 심화 개념을 다시 뽑아내서 정리하고 하는 행위는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기능으로서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난이도별 문제, 이거는 초등학교 경시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난이도별 문제를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중학생인데 뭐 창의사고력 뭐 이런 교재보다는 이제 기본서, 응용서, 심화서 정도 한 3단계 또는 응용 심화서가 묶여져 있어서 한 권으로 되어 있든 어쨌든 이런 책들을 마찬가지로 경험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판단에 혼란을 주는 게 학교 교과서 및 시험이에요. 오히려 학교에서 보는 중간 기말고사가 이런 생각의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면 쉽거든요. 요즘 수학이 너무 쉬워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필고사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심화서는 보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말해 뭐합니까? 당연히 문제집이죠. 잘 풀어야 됩니다. 교과서 당연하고. 자, 그래서 수능 기출문제 올림푸스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책들이 있죠.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사실 제일 많이 살펴봐야 될 것은 문제집이 아니라 자습서로서의 정석입니다. 이건 좀 해볼 얘기가 있어요. 정석이 좋은 책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석이 왜 좋냐? 정석 공부라고 하면 선행학습도 많이 하는데 참고로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선행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선행보다는 후행입니다. 이유는 앞에 설명드렸던 수학에 대한 제 관점을 정리해보면 당연히 선행보다 후행입니다. 구멍난 걸 찾아서 메우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선행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두더라도 깊이가 보장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때는 수학 공부는 짧은 기간 안에 깊이 있게 공부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때 진도를 빨리 빼기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진도를 빨리 빼기보다는 오히려 그럴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까다로운 교재, 좀 깊이 있는 수학 문제를 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행보다 심화가 100배 중요하다 말할 수 있고요. 자, 정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도 선행 얘기를 하게 된 게 고등학교 가기 전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정석을 10번 봤어요, 몇 번 봤어요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대체 뭘 봤다는 건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정석에서 넌 뭘 봤니? 가 중요해요. 정석은
책의 구성을 보면 여기 위에 단원 이름이 나와 있고 이렇게 줄글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줄글이 막 설명되어 있고 그 중간에 수학의 정석에서 이렇게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공식이나 관계들이 한번 정리가 돼요. 그럼 학생들은 뭘 보죠? 여기를 봐요. 근데 정석이 정말 좋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쵸?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관계, 배경,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스킵하고 정석 보고 문제 또 풀려고 봅니다. 아닙니다. 이거 정석 보고 문제 풀려고 해요. 여기 이제 기본 문제 있고 예제 있고 유제가 있는데 유제를 제외한 앞에 기본 문제, 예제 문제 이런 것들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주어져 있는 개념이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정석은 기본 문제도 읽고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석을 몇 번 봤다 라고 하는 거는 정석 뒤에 있는 어려운 연습 문제를 풀었다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정말 앞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기본 문제, 예제 문제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았는지가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는 정석의 연습 문제가 의미 있는 연습 문제다. 그래서 정석 공부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수학 얘기였고요. 좀 길었나요? 다른 과목이 앞에 탐구에 비해서. 자, 영어입니다. 자, 영어는요. 좀 내용을 나눠보면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 여기까지 이제 기본 내용입니다. 문자 소리 뜻을 연결해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뜻을 보시면은 유치원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실제로 모국어가 발달하기 전부터 영어를 익히기 때문에 유치원에서는 영어의 뜻을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는 건 진짜 네이티브처럼 한다는 거죠. 네이티브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걸 ESL 과정, 세컨 랭귀지 ESL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초등학교 한 2학년 이상부터 하다 보면은 이제 모국어가 기반이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번역, 우리말 뜻을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역형 공부를 하는 거고 필터가 생기는 거죠. 어떤 생각도 우리말로 하고 영어를 받아들일 때도 일단 우리말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EFL 과정이라고도 보는데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일장일단이 있어요. 물론 아주 어릴 때 시작해서 영어가 진짜 원어민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답변하고 영어가 영어로 대응하는 게 뭐 당연히 대화하는데 좋겠죠. 표현하는데 좋겠고요. 하지만 그 방향으로만 가면 깊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일찍 시작하면 영어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EFL도 가능합니다. 영어를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자와 소리와 뜻을 연결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때는 공감각을 반복을 해야 된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소리도 들려주고 손으로 쓰고 눈으로 보고 읽고 이런 감각을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단어와 문장의 형태를 익혀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과정 기본 문장 구성 연습입니다. 이거는 문법과는 약간 달라요. 자, 우리말과 다른 영어만의 특징 주어도 주어는 뺄 수가 없습니다. 그쵸? 주어도 주어는 뺄 수가 없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는 가짜 주어까지라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장의 순서는 S, V, O나 C 이 관계, 이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단어가 놓일 위치가 반드시 정해져 있고 그것들에서 생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우리말과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문장 구성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것들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4대 영역 이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것을 균형 있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어학원 학원에서 공부할 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방법을 주로 배웁니다. 읽는 방법, 쓰는 방법, 듣는 방법, 말하는 방법. 방법을 배웠다는 거 마찬가지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지만 쓰임을 알아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쓰는 경험.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말하는 연습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영어 도서관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학원에서는 그냥 방법만 익혀서는 문제는 잘 풀 수 있겠지만 영어를 영어답게 외국어잖아요. 외국어를 외국어답게 쓰는 능력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학학습에서는 네 가지 영역을 방법뿐만 아니라 직접 쓰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는 영어 도서관을 하고 있다고요. 네, fun사적 문법. 예. 이것은 자, 이와 같은 기본 문장 구성이 익혀졌다면 이제 의미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변화들을 줘야 되죠. 뜻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변화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영어에서도 불규칙. 불규칙은 뭐 규칙이 없으면 외워야죠. 그래서 이 변화와 불규칙까지 문법적으로 이해를 하면 실제로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에서의 어학은 끝납니다.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입시가 남아있죠. 시험이 남았어요. 입시에 들어가는 건 내신에서 학교 시험인 지필고사와 수행평가. 근데 수행평가는 이 어학학습이 충분히 되어지면 중고등학교 수행평가는 그닥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 영어에서 이제 수행평가를 제외하면 이제 문제풀이죠. 여기에서 혼란이 좀 있는데 내용을 좀 정리하고 기준을 잡고 가면 어학 공부는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고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이거든요. 정보 전달,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언어의 표현은 그 뜻이 명확하고 명쾌하고 길게 연결된 것보다는 짧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시험 영어는 좀 다릅니다. 시험 영어는 어려운 어휘, 복잡한 문장 구조. 여기서 복잡한 문장 구조는 뭐 중문 또는 복문과 같은 구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뭐 틀린 걸 고치라고도 하고요. 틀린 거 찾기, 이런 거 틀린 거 찾아서 고치기. 주제어, 주제 찾기, 기타 등등 많죠? 시험과 관련되면. 그래서 어학에서는 필요 없지만 입시를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입시용 어휘, 복잡한 문장의 해석 능력,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 찾아서 고치기,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배워야 될 게 성분 문법 학습, 구문 학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심화독해, 복잡하고 일부러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장을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독해하는, 해석하는 능력이 쌓여야 입시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입시 영어인 거죠. 자, 이런 영어의 특징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단 초등학교, 그러니까 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까지는 원서 학습 정말 중요합니다. 원서 학습 중요하고요. 4대 영역을 네 가지 영역,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균형 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어학 공부와 원서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읽은 내용을 작성하고 곱씹어서 대화도 나눠보고 하는 영어를 쓰는 방법을 익히고 가서 써보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진짜 계속 많이 해야 돼요. 자, 중학교 2,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뭐가 나오냐면 이제 내신이 또 시작이 됩니다. 교과서도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교과서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프린트를 준비해 주세요. 이 프린트에는 교과서 내용에 선생님만의 추가 내용이 붙어서 제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의 기틀이 됩니다. 시험,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학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신 기출 당연히 시험 공부를 위해서 해야겠죠. 자, 종합문법. 종합문법은 그래도 25종 서로 다른 영어 교과서 중에도 해당 학년에 꼭 필요한 문법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교과적으로. 그래서 학년별 종합문법, 학년별 주요 문법, 핵심 문법을 따로 한 번 더 복습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학에서 공부했다 하더라도 학교 시험용으로 한 번 더 종합문법편을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또 시험 중심을 볼게요. 입시 중심을 볼게요. 교과서와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는 재밌는 건 보통 EBS에서 만들어서 주십니다. 고등학교는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혹시 시험 공부를 본문 암기 이런 걸 했다면 고등학교 때는 절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암기를 하자고 들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암기하지 않고도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어휘와 구문 실력, 문법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이제 내신을 살펴보면 교과서와 프린트가 나옵니다. 물론 프린트에서 100% 내지 않고 한 60에서 70% 내고 나머지는 이제 EBS 교재에서 내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딱 입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즉 수행평가 대비는 이미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시 시험만 놓고 보면 EBS, 올림포스,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내신까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당연히 수능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교과서와 프린트, EBS 내용 포함해서 나의 구문 실력, 그 다음에 필요한 어휘, 그 다음에 빠른 독해 훈련, 여기에 이것들에 약간 첨부되는 이제 당연히 문법은 완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문법 완성 내용까지 이렇게 갖추어야 됩니다. 그 중에 구문학습, 그러니까 성분을 기반으로 하는 구문학습은 사실은 교과서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구문 어법 학습으로 천일문 책을 많이 추천들 하죠. 네. 이런 흐름으로 초등학교 어학학습부터 고등학교 입시학습까지 이런 세트로 보통 구성들 합니다.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탐구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과목의 교과별 교재 활용 방법, 교재를 어떤 순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